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순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요즘 아들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낸 지 10년 하고도 몇 년이 더 흐른 모양입니다. 기일마다 찾아오는 자식들 외에는 적적하기만 한 낡은 단독주택에서 저는 그이의 사진과 대화를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마당에 작은 텃밭에 상추를 심고 동네 노인정 할머니들과 화투를 치며 웃고 저녁이 되면 남편이 좋아하던 드라마를 보며 혼잣말을 하는 것이 제 하루의 전부였지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 밤새 내린 눈에 현관 앞 계단이 얼어붙은 줄도 모르고 나섰다가 크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는데 어찌나 서럽고 무섭던지. 다행히 우유 배달을 하던 아주머니가 저를 발견해 주셨고 연락을 받고 달려온 아들 경호는 제 손을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더는 이렇게 둘 수 없다며 당장 짐을 싸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자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했어요. 평생을 살아온 집이고 남편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 있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텅 빈 집에서 홀로 끙끙 앓으며 남편의 이름을 부르짖었던 그 밤의 공포를 저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 고집을 꺾고 아들네 아파트로 들어온 지 어느덧 석 달째가 되어 갑니다. 겉으로만 보면 제 노년은 남부러울 것이 하나 없어요. 아침이면 며느리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이 있고 오후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 준우의 재롱을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반짝이게 닦아놓은 유리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는 흠집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을요. 제 마음에도 그런 흠집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남들에게 말하기엔 너무나 사소하고 민망해서 그저 저 혼자만 사겨야 하는 그런 상처들이었지요. 그날 저녁 식탁이 그랬습니다. 아들 경호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는지 잔뜩 지친 얼굴로 들어와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지연이가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였습니다. 이야, 역시 당신 찌개는 최고야. 이거 먹으니까 피로가 다 풀리네. 경호의 칭찬에 지연이는 맛있으면 많이 먹어 하며 무심한 척 대답했지만 그 입가에 걸린 희미한 미소를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런 아들 내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조용히 찌개를 한술 떴어요. 그런데 제 입에는 조금 싱거웠습니다. 평생을 짭짤하게 먹어온 제 입맛이 유별난 탓이겠지요. 남편은 제가 끓여주는 칼칼하고 짭조름한 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나니 문득 남편이 그리워졌어요. 저는 정말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솜씨를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에 한마디를 덧붙였을 뿐이에요. 찌개가 아주 담백하고 좋구나. 간이 세지 않아서 요즘 사람들 건강에도 딱이겠어. 그 순간이었어요. 지연이의 숟가락질이 아주 잠깐 멈추는 것을. 그리고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아이 밥그릇에 묻은 밥풀을 떼어주는 것에만 집중하더군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저녁 식탁에는 어제와 똑같은 된장찌개가 올라왔습니다. 지연이는 원래 한 번 끓인 음식을 이틀 연속으로 내놓는 법이 없었는데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저는 무심코 숟가락을 들었어요. 입에 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너무 짰습니다. 어찌나 소금을 많이 넣었는지 혀가 아리고 목이 칼칼할 정도였어요. 아들이 먼저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오늘 찌개는 왜 이렇게 짜? 어제는 안 그랬잖아. 그제야 지연이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입맛에 맞춰본다고 했는데 잘 안 됐나 봐요. 어머니, 이제는 간이 좀 맞으세요? 그 말에 아들은 엄마가 원래 좀 짜게 드시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제 입맛에 맞춘 것이 아니라 마치 제 말 한마디에 대한 보복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차마 이건 너무 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괜찮다고 이 정도는 먹을 만하다며 억지로 밥을 물에 말아 넘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짠 찌개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 때문인지 밤새도록 찬물을 들이켜며 뒤척여야만 했습니다. 빨래 문제는 더했지요. 저는 제 속옷이나 양말 같은 것들은 다른 옷과 섞이는 게 영 찝찝해서 꼭 손으로 조물조물 애벌 빨래를 해서 세탁기에 넣는 버릇이 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그게 더 위생적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아들네 집의 신식 세탁기는 버튼도 많고 복잡해서 제게는 어렵기만 한 물건이었지만 그래도 이 습관만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빨랫감을 들고 세탁실로 가니 지연이가 이미 온갖 빨래를 세탁기 안에 한가득 넣어놓고 있더군요. 제 속옷과 아들 녀석의 땀에 젖은 와이셔츠, 흙투성이가 된 손주의 바지가 한데 뒤엉켜 있었습니다. 아가, 내 빨래는 따로 좀 돌리면 안 되겠니? 늙은이 옷이랑 너희 젊은 사람들 옷은 같이 빠는 게 아니야. 제 말에 지연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젖은 빨래들을 다시 묵묵히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 표정 없는 얼굴이 꼭 참 유난스럽고 고집센 시어머니라고 말하는 것 같아 가슴 한쪽이 서늘했습니다. 결국 그날 아들 네 집 세탁기는 2번이나 윙윙거리며 시끄럽게 돌아가야 했지요. 쓸데없이 낭비되는 물과 전기가 아깝다는 생각보다 며느리의 깊은 한숨 소리가 더 오랫동안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래도 그런 제게 숨통을 틔워주는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7살배기 손주, 준우였습니다. 준우는 유치원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제 방으로 달려와 할머니 하고 외치며 품에 안기기 바빴어요. 제가 들려주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옛날 이야기를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다는 듯 눈을 반짝이며 들었고 제 무릎을 베고 잠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 아이만 보면 세상의 모든 시름과 며느리에게서 받은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저 칭찬해줬어요. 오구, 우리 강아지. 뭘 그렇게 잘해서 우리 준우가 칭찬을 받았을까? 그림 제일 잘 그렸다고 했어요. 할머니 얼굴 그려서 칭찬받았어요. 저는 아이의 말에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서 준우의 뺨에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연이의 목소리가 찬물처럼 끼어들었어요. 준우야, 이제 그만하고 얼른 가서 손부터 씻어. 할머니 피곤하시게 자꾸 귀찮게 굴면 못 써. 귀찮다는 그 말이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콕 찌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준우가 단 한 번도 귀찮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제 삶의 유일한 낙이고 기쁨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날 밤에는 기어코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준우가 제 방으로 자신의 작은 베개를 들고 찾아온 겁니다. 할머니, 오늘 나 할머니랑 같이 잘래요. 할머니가 이야기해 주는 거 듣다가 잘래요. 저는 너무나 기뻐서 아이를 번쩍 끌어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지연이가 차가운 얼굴로 서 있었어요. 최준우,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자기 전에 장난치지 말라고 했지. 얼른 안 나오고. 싫어. 나 오늘 꼭 할머니랑 잘 거야. 아이가 떼를 쓰자 지연이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할머니는 일찍 주무셔야 해. 너 때문에 잠 설치시면 어떡하니? 얼른 나와. 결국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제 품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는 차마 아이를 붙잡지 못했어요. 이 집의 주인은 며느리이고 아이의 엄마 또한 며느리라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저 준우야, 할미는 괜찮아. 엄마 말씀 잘 들어야 착한 아이지 하고 아이를 달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아이가 울며 나가고 방문이 쿵 하고 닫히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온기가 사라진 자리가 유독 시리고 아프게 느껴졌어요. 가끔 아들이 눈치 없이 제 방에 들어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 지내실만 하세요?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지연이가 뭐 속상하게 하는 건 없고요? 그러면 저는 얼른 얼굴에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대답합니다. 그럼 아주 편하고 좋지. 지연이가 얼마나 싹싹하게 잘 챙겨주는데. 너희만 잘 살면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아들은 제 말을 듣고 나면 금세 안심한 표정으로 웃으며 방을 나갑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애써 미소를 유지하지만 아들이 나가고 나면 온몸의 기운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에요. 누구를 위한 거짓말일까요? 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나는 괜찮은 시어머니, 나는 이 집의 불청객이 아니다라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거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밤이 되어 모두가 잠들고 나면 저는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창밖을 내다보곤 합니다. 저 수많은 아파트의 불빛 속에는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숨쉬고 있을까요? 저마다 행복하게 웃고 떠들고 있겠지요. 이토록 넓고 좋은 집에 살면서도 저는 마치 허름한 새빵살이를 하는 사람처럼 외롭고 불안했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남편의 사진을 제 방으로 가져와 머리맡에 두고는 밤마다 그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요? 경우한테 짐이 되면 안 되는데 자꾸만 내가 짐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당신이 너무 보고 싶구려. 괜찮다고 다 괜찮아질 거라고 수없이 되뇌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고 나아지리라 막연히 기대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기대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저는 그때는 정말이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어느덧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아들 내 집으로 들어온 후 처음 맞는 가을이었습니다. 창밖의 나뭇잎들이 하루가 다르게 색을 바꾸는 것을 보며 제 마음도 저 나뭇잎처럼 울긋불긋 복잡한 상념에 물들어갔습니다. 며느리 지연이와의 관계는 나아지기는커녕 얇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롭기만 했어요. 서로에게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닫았고 어쩌다 눈이라도 마주치면 먼저 시선을 피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불편한 침묵 속에서 민족의 명절이라는 추석이 성큼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에게 추석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 날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저희 부부는 명절이면 늘 시골의 큰 댁에 내려가 차례를 지냈습니다. 남편은 집안의 종손이었고 저는 그 집의 종갓집 며느리였지요. 명절 며칠 전부터 수십 명의 식구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늘 풍성했습니다. 남편이 우리 마누라 음식 솜씨가 최고지하며 어깨를 으쓱거릴 때면 그간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곤 했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을 할 필요가 없어졌지만 저는 해마다 작은 교자상을 차려 남편에게 차례를 지내왔습니다. 그에게 그리고 조상님들께 제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며칠 전부터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아들 내 집에서 맞는 첫 명절이니 이번에는 제 솜씨를 발휘해서 제대로 된 차례상을 차리고 싶었어요. 아들 경우가 좋아하는 동그랑땡, 손주 준우가 잘 먹는 잡채, 그리고 우리 지연이가 시집 와서 처음 맛보고는 눈이 동그래졌던 제가 직접 담근 식혜까지. 머릿속으로 상을 차리고 지우기를 반복하며 혼자 웃음 짓기도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어느 날 저녁, 저는 과일을 깎고 있는 지연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가, 이제 곧 추석인데 장은 언제쯤 보는 게 좋겠니? 내가 필요한 것들 좀 적어봤는데. 제가 수첩을 내밀자 지연이는 과일을 깎던 손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어요. 그 표정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모처럼 명절인데
우리 경호랑 준우 좋아하는 음식들로 내가 푸짐하게 한번 차려보마. 너는 힘들 테니 옆에서 거들기만 하면 돼. 제 말에 지연이는 한참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한참 후에야 지연이는 과도를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이번 추석 음식은 전부 주문하려고요. 주문? 주문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전부터 나물, 갈비찜까지 전부 다 만들어서 집으로 배달해줘요. 맛도 좋고 그렇게 하면 저도 편하고 어머니도 힘드실 일 없잖아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차례상 음식을 사서 차리다니요. 그것도 종갓집 아들인 경훈의 집에서요. 아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조상님들께 올리는 음식을 돈 주고 산단 말이냐? 정성이 없지 않니? 그리고 내가 다 해준다는데 왜 굳이? 어머니,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시대가 변했어요. 그리고 저 명절이라고 회사 일 없는 거 아니에요. 연휴에도 계속 노트북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요. 언제 장보고 음식할 시간이 있겠어요. 지연이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듯 지연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저는 텅 빈 식탁에 홀로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정성과 마음을 단칼에 거절당한 기분이었어요. 서운함을 넘어 야속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 방을 찾아갔습니다. 경호에게만은 이 상황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경호야, 잠깐 얘기 좀 할까?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낮에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대를 했었는지, 그리고 며느리의 말이 얼마나 제게 상처가 되었는지를요. 제 말을 다 듣고 난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지연이도 자기 딴에는 엄마 힘들까봐 그런 걸 거야. 요즘 맞벌이 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해. 엄마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너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네가 어떤 집안 아들인데. 아버지가 살아계셨어 봐. 종아리를 걷고 불호령을 내리셨을 게다. 아휴, 엄마. 아버지 계실 때랑 지금이랑 같아? 그리고 지연이 요즘 회사에서 정말 힘들어. 승진 문제도 걸려 있고. 그것 때문에 엄청 예민해져 있단 말이야.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줘, 응? 아들은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아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서 어떤 위로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결국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방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이제는 지연이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저는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습니다. 결국 추석 음식 준비는 제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저는 며칠 동안 알아누웠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한꺼번에 몰려와 몸져눕고 만 것이지요. 추석 전날이 되자 아침부터 스티로폼 상자들이 집으로 배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상자를 뜯어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음식들을 그릇에 옮겨 담았어요. 기름 냄새 하나 나지 않는 명절 전날이라니 낯설고 서글펐습니다. 저는 제 방에 누워 그 모든 과정을 외면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그리고 조상님들께 너무나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아픈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 제 돈으로 몰래 사다 놓은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딱 3가지만 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했던 육전,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이 즐겨 드셨다는 동태전,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깻잎전. 제가 부엌에 서자 지연이가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몸도 안 좋으신 분이. 내가 내 남편 제사상에 올릴 전 몇 가지 붙이겠다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이냐? 제 말에 지연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가 옮겨 담던 음식들을 마저 그릇에 담을 뿐이었습니다. 저희 둘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와 지글지글 전 부치는 소리가 어색하게 부엌을 채웠어요. 저는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한참을 서서 전을 부쳤습니다. 기름 냄새에 머리가 핑 돌고 헛구역질이 났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이것은 며느리와의 자존심 싸움이자 제가 지켜야 할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추석날 아침, 차례상은 볼썽사납게 차려졌습니다. 반은 지연이가 주문한 번지르르한 음식들이었고, 반은 제가 밤새 부쳐낸 모양 빠지는 전들이었지요. 경호는 이쪽 저쪽 눈치를 보느라 안절부절 못했고, 준우만이 우와, 맛있는 거 많다 하며 천진난만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내내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조상님들께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불초소생 며느리가 모자라 이런 누추한 상을 올립니다 하고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명절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친척들이 모두 돌아가고 저희 세 식구만 남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데 준우가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밤에 나 할머니랑 같이 자면 안 돼요? 지난번의 일이 떠올랐지만 저는 아이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까 우리 강아지. 제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소파 반대편에 앉아있던 지연이가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준우가 제 방으로 따라 들어오려고 하자 지연이가 아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준우야, 할머니 오늘 음식 하시느라 힘드셨어. 귀찮게 해드리면 안 되지. 또다시 귀찮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가, 내가 괜찮다는데 왜 그러니? 준우는 나랑 같이 있고 싶어 하는데 너는 왜 자꾸 아이 마음을 무시하는 거야? 어머니, 아이 버릇 나빠져요. 자기 방에서 혼자 자는 습관을 들여야죠. 어머니가 자꾸 받아주시니까 애가 더 떼를 쓰는 거예요. 버릇이라니? 고작 할미랑 같이 자고 싶다는 게 무슨 나쁜 버릇이라는 말이냐? 결국 저희 둘의 언성은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경호가 달려왔어요. 또 왜 그래, 둘 다. 명절날까지 일해야겠어? 지연이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우리 둘 사이에서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는데. 아들은 아내의 악에 받친 목소리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한심하던지. 저는 제 아들이지만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미 편도 아내 편도 들지 못하고 그저 갈팡질팡하는 모습에 기가 막혔어요. 차라리 저를 나무라거나 아내를 타일렀다면 이 정도로 비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방관. 그것은 어쩌면 미움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방 침대에 홀로 누워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명절의 풍성함은 어디에도 없었고 제 마음에는 시리고 아픈 상처만 깊게 새겨졌습니다. 갈등의 씨앗은 그렇게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지면서 집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명절날의 큰 다툼 이후 저와 며느리 지연이는 서로를 유령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애써 무시했고 눈빛 한 번 마주치는 일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들 경호는 그저 저희 둘의 눈치만 살필 뿐, 이 불편한 상황을 해결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폭풍전야처럼 집안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만이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이제는 아주 사소한 일상 하나하나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전쟁터는 부엌에 있는 냉장고였어요. 지연이는 냉장고 정리에 거의 결벽증 같은 집착을 보였습니다. 모든 식재료는 정해진 칸에, 정해진 용기에 담겨 있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듯 했어요.
제가 시장에서 사온 검은 봉지 속 나물이나 먹다 남은 반찬을 담아놓은 냄비 같은 것들은 지연이에게 눈엣가시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아침에 먹으려고 끓여놓은 시래기국 냄비를 냉장고에 넣어두었어요. 그런데 저녁에 꺼내려고 보니 냄비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지연이가 주문한 유기농 케일 주스가 들어차 있었습니다. 아가, 혹시 냉장고에 있던 국 냄비 못 봤니? 제가 묻자 지연이는 설거지를 하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자리만 차지하고 지저분해 보여서 플라스틱 반찬통에 옮겨서 아래 칸에 넣어뒀어요. 아래 칸을 열어보니 제 시래기국은 작은 플라스틱 통에 겨우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게 한마디 말도 없이 제 음식을 마음대로 옮겨 담았다는 사실에 모욕감마저 느꼈습니다. 아니, 그걸 왜 네 마음대로 옮겨? 내가 이따 데워 먹으려고 일부러 냄비째 넣어둔 건데. 어머니, 냉장고에 냄비째로 음식을 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위생적이고 자리 효율도 떨어져요. 이건 이 집의 규칙이에요. 규칙이라는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집은 아들의 집이기도 하지만 엄연히 지연이와 함께 꾸려가는 공간이었어요. 저는 그저 얹혀 사는 늙은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며느리는 그 규칙이라는 단어로 제게 똑똑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세탁실에서의 신경전도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속옷만큼은 따로 빨아야 한다는 고집을 꺾지 않았고 지연이는 그런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봤어요. 하루는 제가 아끼는 하얀 인견 이불을 빨기 위해 세탁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세탁기 안에는 준우의 시커먼 운동복과 경호의 청바지가 함께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기겁을 하며 세탁기를 멈춰 세웠습니다. 아가, 어떻게 하얀 이불이랑 이런 시커먼 옷을 같이 돌릴 수가 있니? 이불에 온통 물이 들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자 지연이가 질렸다는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제는 이염 방지 기능이 다 있어서 괜찮아요. 그렇게 하나하나 따로 빨면 물 낭비, 전기 낭비가 얼마나 심한데요. 낭비라니? 옷 하나를 버리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니? 너는 살림하는 사람이 어쩜 그렇게 기본이 안 되어 있어. 제 말실수였어요.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은 지연이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지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네, 저는 어머니처럼 살림 잘하는 사람 아니라서 기본이 안 되어 있네요. 그렇게 잘 아시면 앞으로 어머니 빨래는 직접 하세요. 저는 손대지 않을 테니까. 그날 이후 지연이는 정말로 제 빨래에는 손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무거운 이불을 들고 동네 빨래방까지 가야만 했어요. 그날따라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가웠고 제 등줄기로 흐르는 셔츠가 땀인지 눈물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날들이 반복되던 어느 날 오후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온 준우가 열이 펄펄 끓었어요. 아이가 아프니 저와 지연이는 잠시 휴전을 하고 아이를 돌보는데 집중했습니다. 제가 물수건으로 아이의 몸을 닦아주고 있는데 지연이가 약을 들고 들어왔어요. 준우야, 해열제 먹자. 이거 먹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아이가 약을 먹기 싫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안쓰러운 마음에 아이를 감쌌어요. 아이가 싫다는데 억지로 먹이지 마라. 열나는 건 몸에서 나쁜 균이랑 싸우고 있다는 증거인데 약으로 억지로 내리면 안 좋아. 어머니, 애가 지금 열이 40도 가까이 돼요. 이러다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이건 의사가 처방해준 약이에요. 의사 말이 다 맞는 게 아니야. 나 때는 약 없이도 다 잘만 컸어. 땀 푹 내고 나면 금방 낫는 걸 가지고 뭘 그리 유난이야. 그 순간 지연이가 들고 있던 약병을 바닥에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을 쏟아내듯 제게 소리쳤어요. 어머니는 왜 그렇게 옛날 방식만 고집하세요?
답답해요, 정말. 어머니 방식이 다 옳고 제 방식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준우 엄마예요, 어머니. 며느리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지연이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지연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불편하게 해드리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도 힘들어요. 회사에서도 치이고 집에서는 어머니 눈치 보고 저도 숨 좀 쉬고 살고 싶다고요. 지연이는 결국 방을 뛰쳐나가 버렸고 방 안에는 저와 아파서 낑낑대는 준우, 그리고 바닥에 나뒹구는 약병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석상처럼 서 있었습니다. 지연이의 말이 옳았어요. 저는 제 방식을, 제 경험을 며느리에게 강요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제 삶의 방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집에서 계속 사는 것이 맞는 걸까? 내가 떠나야 경호와 지연이, 그리고 준우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닐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동이틀 무렵, 저는 조용히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갈 곳은 없었지만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겨 들고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어느새 잠에서 깬 준우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아이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할미 잠깐 바람 좀 쐬고 오려고. 우리 강아지 방에 들어가서 더 자요. 거짓말. 할머니 우리 집 떠나려는 거잖아요. 가지 마세요. 할머니 가면 나도 없어. 아이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경호와 지연이가 뛰쳐나왔고 현관 앞에 선 제 모습을 보고는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제 다리를 붙잡고 우는 아이의 작은 등만 쓸어줄 뿐이었어요. 이 작은 아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그날 정말로 그 집을 떠났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떠나지 못했어요. 아이의 눈물이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결국 손주 앞에서 웃어 보이는 광대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속은 골마 터져 문드러져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행복한 척 연기하며 이 집에서 버텨보기로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며느리 지연이에게 어떤 기대도 서운함도 갖지 않기로 했어요. 그저 손주 준우를 보고 사는 재미 하나만으로 이 집에서의 시간을 견뎌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니 몸도 서서히 망가져가고 있었나 봅니다. 언제부턴가 제 몸은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소화가 잘 안 되는 정도였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신물이 올라왔어요. 저는 그저 나이가 들어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라고, 혹은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탓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매실액을 물에 타 마시거나 등을 두드리는 것이 전부였지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허리 통증 때문에 깨는 날이 잦아졌어요. 파스를 붙이고 뜨거운 찜질을 해봐도 그 통증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면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해 한참을 끙끙 앓아야만 했어요. 어휴 허리야. 제가 저도 모르게 앓는 소리를 내뱉자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아들 경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 허리 많이 아파? 병원 한번 가보자. 응? 괜찮다. 늙으면 다 이래. 뼈마디가 쑤시고 아픈 게 노인네들 일과다.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출근 준비나 해라. 저는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받고 큰 병이라도 나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요.
저는 그저 시간이 지나면 혹은 날씨가 풀리면 괜찮아질 거라고 막연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이제는 아랫배까지 콕콕 쑤시고 아팠습니다. 밥맛도 뚝 떨어졌어요. 평소에 좋아하던 나물 반찬도 입에 대기가 싫었고, 밥 한 그릇을 비우는 것이 고역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몇 숟갈 뜨고 나면 속이 메스꺼려 화장실로 달려가기 일쑤였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체중도 줄기 시작했습니다. 헐렁했던 몸빼 바지가 이제는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헐렁해졌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앙상하게 말라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소파에 앉아 끙끙 앓고 있는 모습을 본 지연이가 무심하게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끙끙 앓지만 마시고 병원에 좀 가보세요. 보는 사람이 답답하네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걱정이 아니라 귀찮음과 짜증이 섞인 타박으로 들렸기 때문이에요. 아픈 시어머니를 짐처럼 여기는구나 싶어 서러운 마음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됐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신경 쓰지 마라. 저는 가시돋친 말로 대꾸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느리의 저런 말을 듣느니 차라리 아파서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준우를 데리고 놀이터에 나갔다가 현기증이 나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만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할머니, 왜 그래? 어디 아파? 준우가 놀라서 제 팔을 흔드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러고 앉아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잠에서 깼습니다. 이불이 축축할 정도였어요. 심상치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여전히 병원에 갈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모든 것이 나이 탓이라고, 늙고 쇠약해져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뿐이었어요. 몸이 아프니 마음은 더욱 약해져 갔습니다. 혼자 방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부쩍 눈물이 많아졌어요. 남편의 사진을 붙잡고 하소연하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여보, 나 너무 아파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나 좀 데려가 주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면 조금은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었고 변을 보고 나면 피가 섞여 나오는 날도 있었어요. 저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 사실을 아들에게나 며느리에게 털어놓을 수는 없었어요. 평생을 꼿꼿하게 살아온 제 자존심이 자식들 앞에서 아프고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치질 같은 것이려니 하고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며느리의 말을 듣고 병원에 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듭니다. 지연이의 그 가시돋친 말 속에 어쩌면 서툰 걱정이 숨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너무나 외롭고 지쳐 있었고 제 상처를 보듬기에도 벅차서 며느리의 진심을 헤아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게 닥쳐올 거대한 불행의 그림자를 눈치채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독자분들은 아마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제 몸의 병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었음을. 그것은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비극의 전조였음을 말입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적어도 저희 집에서는 통하지 않는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추석날의 큰 다툼 이후 집안의 공기는 하루하루 더욱 차갑게 식어갔어요. 저와 며느리 지연이는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벽을 높게 쌓아 올렸고 아들 경호는 그 벽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맴돌기만 했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나오는 시간을 줄였고 지연이는 회사 일에 더 매달렸어요.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족이 아니라 서로의 눈치를 보며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는 하숙생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살얼음판 같은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늦가을의 오후였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하늘이 맑고 높았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주 준우에게 따뜻한 목도리라도 하나 떠주고 싶은 마음이었지요. 한 코 한 코 실을 엮다 보니 복잡했던 마음도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준우가 울면서 집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아이의 손에는 구겨진 시험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유치원에서 본 받아쓰기 시험지였어요. 빨간 색연필로 그어진 빗금들이 하얀 종이 위를 어지럽게 수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빵점 맞았어. 아이는 제 품에 안겨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시험지를 받아들었어요. 토끼, 나무, 하늘. 아이가 쓴 글씨들은 삐뚤빼뚤했지만 제 눈에는 세상 어떤 글씨보다 사랑스러웠습니다. 우리 강아지 괜찮아. 괜찮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할미랑 같이 연습하면 다음에는 100점 맞을 수 있을 거야. 울지 마, 뚝. 저는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고는 부엌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준우가 제일 좋아하는 꿀을 바른 따끈한 가래떡을 구워주기 위해서였어요. 아이는 금세 울음을 그치고 제 옆에 앉아 얌전히 떡이 구워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의 모습이 귀여워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바로 그때 퇴근하고 돌아온 지연이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지연이는 현관에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준우의 손에 들린 시험지를 낚아챘습니다. 시험지를 본 며느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졌어요. 최준우, 너 이게 뭐야? 이렇게 쉬운 걸 다 틀리면 어떡해? 지연이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아이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아이를 감싸며 며느리를 말렸어요. 아가, 애한테 뭘 그렇게 화를 내니? 이제 겨우 7살인데 한두 번 틀릴 수도 있지. 어머니, 가만히 좀 계세요. 지연이는 제 말을 차갑게 끊어내고는 아이를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너 엄마가 어제 저녁에 이거 같이 공부하자고 했어. 안 했어? 그때 할머니 뒤에 숨어서 만화 영화나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야. 대답 안 해? 엄마 말이 틀려. 저는 보다 못해 다시 한번 나섰습니다. 애한테 뭘 그리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애기 죽이는 소리 좀 그만해라. 내가 나중에 가르쳐주면 될 거 아니니. 그 순간 지연이는 아이를 향했던 모든 분노의 화살을 제게로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오냐 오냐 하니까 애가 저 모양이잖아요. 제가 좀 가르치려고 하면 옆에서 괜찮다, 괜찮다 바람이나 넣으시고. 이러니 애가 엄마 말은 우습게 알고 할머니만 믿고 의지하려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불만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듯 보였습니다. 저 역시 지지 않았어요. 오냐 오냐? 내가 내 손주 예뻐하는 게 그렇게 잘못됐다는 말이냐? 너는 애를 사랑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들들 볶아서 잡으려고만 하는구나. 그러니 애가 네 앞에만 서면 주눅이 들지. 사랑이요? 어머니,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아세요? 이렇게 물러터지게 키워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세상은 무슨? 애한테 가장 중요한 건 부모의 사랑과 믿음이야. 너처럼 닥달만 하는 건 교육이 아니야. 저희의 싸움은 끝을 모르고 격해졌습니다. 서로의 가슴에 비수가 되는 말들을 쏟아냈고 그 말들은 부메랑이 되어 다시 제 가슴에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준우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지연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제게 악을 썼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숨 막혀서 못 살겠어요. 제가 뭘 하려고만 하면 사사건건 반대하시고 어머니 방식만 옳다고 하시잖아요.
이 집에서 제 편은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만 나쁜 엄마, 나쁜 며느리예요. 며느리는 절규하듯 소리치고는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 서 있었어요. 숨 막혀서 못 살겠다. 제 편은 아무도 없다. 그 말들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저 역시 이 집에서 숨이 막혔고 제 편은 아무도 없다고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며느리와 저는 서로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채 각자의 외로움 속에서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라져야, 제가 이 집을 떠나야 이 지긋지긋한 갈등이 끝날 것만 같았어요. 아들 경호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이제 그 아이는 더 이상 제 아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이의 남편이었고 준우의 아빠였어요. 제가 그 가정을 흔들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모든 감정이 사라진 텅 빈 껍데기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장롱을 열어 가장 낡은 외투를 꺼내 입고 작은 가방에 속옷 몇 가지와 남편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챙겨 넣었습니다. 갈 곳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집만 아니면 어디라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자고 날이 밝으면 예전에 살던 동네라도 찾아가 볼 요량이었습니다. 저는 잠든 준우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가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미안하다, 할미가 미안하다. 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아이의 뺨을 쓸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소리를 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현관문의 손잡이를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등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어느새 잠에서 깬 준우가 잠옷바람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아이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슬픔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저는 차마 아이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미 잠깐 밤바람 좀 쐬고 오려고. 우리 강아지 방에 들어가서 코 자요. 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아이는 제 거짓말을 알아챘다는 듯 제게 달려와 바짓가랑이를 꼭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거짓말. 할머니, 우리 집 떠나려는 거 맞잖아요. 가지 마세요. 할머니 가면 나도 없어. 나도 할머니 따라갈 거야. 아이의 울음소리는 제 발목에 채워진 무거운 쇠사슬과도 같았습니다. 아이는 제 다리를 붙잡고 놓아주질 않았어요. 그 작은 손의 힘이 어찌나 센지 저는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에 결국 지연이와 경호가 방에서 뛰쳐나왔고 현관 앞에 가방을 들고 서 있는 제 모습을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제 다리를 붙잡고 목 놓아 우는 아이의 작은 등만 하염없이 쓸어줄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현관의 차가운 타일 바닥 위로 제 눈물과 아이의 눈물이 뒤섞여 흥건하게 고였습니다. 저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제 삶의 이유이자 동시에 제 발목을 잡는 이 작은 아이가 저를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집을 떠나려다 실패한 그날 이후 저희 집에는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고요함만이 감돌았습니다.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더 큰 폭발을 앞둔 숨막히는 침묵이었어요. 며느리 지연이는 제게 이전보다 더 깍듯하게 대했지만 그 행동에는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 경호는 퇴근 후에도 제 방과 안방을 번갈아 살피며 눈치를 보기 바빴고 집안의 모든 대화는 어린 준우를 통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할머니께 진지 드시라고 여쭤봐. 엄마한테 다녀왔다고 말씀드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족이 아니라
서로의 눈치를 보며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는 하숙생과 다름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하루 중 가장 곤혹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예전 남편이 살아있을 적 저희 집 밥상은 늘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세상 돌아가는 일에 훈수를 두기도 했지요. 하지만 지금 이 집의 식탁은 마치 장례식장처럼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하게 공간을 채웠고 저는 음식을 씹을 때마다 마치 돌멩이를 씹는 것처럼 아무런 맛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준우 녀석만이 가끔 분위기를 모르고 제잘거리려다 엄마인 지연이의 차가운 눈빛에 금세 입을 다물곤 했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밥알만 세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제 방에서 보냈어요.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아무것도 할 의욕이 나지 않았습니다. 손주 녀석에게 떠주려던 목도리는 바늘에 실이 꿰인 채로 방구석에 나뒹굴었습니다. 손가락에 기운이 없어 뜨개질을 할 수가 없었어요. 통증은 이제 제 오랜 친구처럼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아랫배를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과 허리를 끊어내는 듯한 아픔이 저를 괴롭혔어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았고 밤에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남편의 사진을 붙잡고 소리 없이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나 너무 아파요. 몸도 아프고 마음은 더 아파서 견딜 수가 없구려. 내가 뭘 그리 잘못했기에 이런 벌을 받는 걸까요? 제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저는 병원에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또 다른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몸이 무겁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저는 소파에 기대앉아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경호와 지연이가 텔레비전 채널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경호는 스포츠 뉴스를 보고 싶어 했고 지연이는 새로 시작한 드라마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 나 저 스포츠 뉴스 좀 보자. 오늘 우리나라 선수가 결승에 나갔단 말이야. 안 돼. 나 이 드라마 본방 봐야 한단 말이야. 당신은 나중에 재방송으로 봐. 아니, 오늘 중요한 경기 결과가 나온단 말이야. 잠깐만 보자, 응? 싫어. 맨날 당신만 보고 싶은 거 보잖아. 당신은 내 생각은 조금도 안 하지.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부부 사이의 사소한 다툼이었지만 그날따라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제 머릿속을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말하고 말았어요. 둘 다 그만 좀 해라. 머리가 울려서 못 듣겠다. 그냥 텔레비전 꺼버려. 제 말에 두 사람은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지연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저희 집에서 텔레비전도 마음대로 못 봐요? 그런 뜻이 아니잖니. 내가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게 아프시면 병원에 가보시라니까 왜 고집을 부리세요? 옆에서 보는 사람도 답답하게. 며느리의 가시 돋친 말에 눌러왔던 감정이 다시 한번 폭발했습니다. 답답해? 내가 아파서 끙끙 앓는 게 그렇게 보기 싫고 답답하더냐? 네, 답답해요. 솔직히 힘들어요. 지연이도 더는 참지 않겠다는 듯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제 눈앞이 갑자기 노랗게 변하면서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귀에서는 이명이 윙윙거렸고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이 여러 개로 겹쳐 보이다가 흐릿하게 번져나갔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어하는 짧은 소리와 함께 소파 아래로 쓰러져 내렸습니다.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저는 하얗게 질린 채 저를 내려다보는 며느리의 놀란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암흑 속으로 사라졌어요. 사이렌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제 몸이 흔들리는 느낌과 함께
누군가 제 이름을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눈을 떠보려 했지만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엄마, 경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지연이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혈압이 너무 낮아요. 빨리요. 구급차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또다시 병원의 차가운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데자비처럼 느껴졌어요.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그리고 제 팔에 꽂힌 링거 주사까지. 저는 잠시 여기가 어디인지, 지금이 언제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아들 경호의 얼굴이 들어왔어요. 엄마, 엄마, 정신이 들어. 경호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저는 제가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운이 없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눈만 깜빡이며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 밖에서 경호와 지연이가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너 때문이야. 너가 엄마한테 또 무슨 못된 소리를 한 거야? 내가 뭘? 당신은 옆에서 보고만 있었잖아. 당신이야말로 아들이면서 엄마 아픈 거 한 번 제대로 들여다본 적 있어? 뭐? 너 지금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야? 평소에 엄마한테 스트레스 준 사람이 누군데? 스트레스? 나만 드렸어. 당신은 안 드렸어. 당신이 중간에서 역할만 제대로 했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왔어. 이게 정말 두 사람의 싸움은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원망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제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없어져야,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저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의사가 저와 보호자들을 불렀습니다. 하얗게 질린 경호와 눈가가 붉어진 지연이가 제 휠체어 뒤에 섰어요. 의사는 저희를 번갈아 쳐다보며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쇼크로 쓰러지셨습니다. 일단 응급처치는 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의사는 여러 장의 차트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전에 찍었던 검사 결과와 이번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몇 가지 좋지 않은 징후들이 보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정밀 검사를 진행해야겠습니다. 경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디가 많이 안 좋으신 건가요? 의사는 대답 대신 저와 아이들을 향해 아주 단호하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섣불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는 며칠 동안 저는 마치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는 죄수와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제 몸속을 샅샅이 훑는 차가운 기계들과 제 피를 뽑아가는 뾰족한 주사바늘 앞에서 저는 한없이 작고 무력한 존재일 뿐이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간호사들이 들어와 혈압을 재고 피를 뽑아갔습니다. 금식이라는 팻말 아래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캄캄한 CT 기계 안으로 들어갈 때면 이대로 영원히 눈을 뜨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끔찍한 공포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시시각각 저를 짓눌렀지만 저는 아이들 앞에서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엄이라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준우가 경호의 손을 잡고 병문 안을 왔습니다. 조그만 고사리 손으로 귤 하나를 까서 제 입에 넣어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거 먹고 빨리 나아. 집에 가자. 나 할머니 없으니까 재미없어. 아이의 천진난만한 말에 저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곁에 얼마나 더 있어줄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는 모습을 볼 수는 있을까? 불안감에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날, 저는 아침부터 손에 땀이 쥐어졌습니다. 경호는 초조한 듯 병실 안을 서성거렸고
지연이는 창가에 서서 말없이 창밖만 내다보았어요. 오후 2시 의사와의 면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경호는 잠시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웠고 지연이는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간호사가 들어와 저를 다른 검사실로 안내하겠다며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길고 하얀 복도를 따라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복도는 유난히 조용했고 바퀴 구르는 소리와 제 심장 소리만이 유일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모퉁이를 돌아 담당 의사의 진료실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는 먼저 와 있던 지연이가 의사와 심각한 표정으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차트가 의사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이 보였어요. 휠체어가 문 앞을 스쳐 지나가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제 귀에 의사의 차분하고도 냉정한 목소리가 대모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김미순 환자분, 대장암 말기입니다. 이미 다른 장기까지 전이가 돼서 수술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미는 휠체어 위에서 저는 저도 모르게 앞으로 고꾸라지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며 더 이상 허리를 가눌 힘조차 없었어요. 경악. 그것은 경악이라는 단어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휠체어 팔걸이를 붙잡고 있던 손을 힘없이 떨어뜨렸고 그대로 바닥으로 주저앉을 것처럼 상체가 숙여졌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왜 그러세요? 간호사가 놀라 휠체어를 멈추고 제 어깨를 붙잡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대장암 말기 수술은 의미가 없다. 의사의 말이 메아리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목의 모든 순간이 바로 그 병원의 차가운 복도 위에서 제게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잠시 후 간호사의 부축을 받아 겨우 몸을 추스르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곧이어 의사와 경호, 그리고 지연이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지연이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의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주 인자하고 온화한 표정으로 제게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의사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저 얼굴이 조금 전 제게 사형 선고를 내린 그 의사의 얼굴이 맞는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오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로 인해 몸이 많이 쇠약해지셔서 쓰러지신 겁니다. 위에 염증도 좀 있고 빈혈이 심해서 약물 치료와 휴식이 필요합니다. 며칠 더 입원해 계시면서 기력만 회복하시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경호는 의사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거봐. 내가 괜찮을 거라고 했잖아. 나 정말 나쁜 생각까지 했었어. 이제 걱정하지 말고 푹 쉬기만 해. 아들은 제 앞에서 아이처럼 웃고 있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 기가 막혔어요.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정작 당사자인 나와 내 아들은 모르는 척 연기를 해야 하는데 며느리는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모두 한패가 되어 저를 속이고 있었어요. 왜일까요? 대체 무슨 이유로? 그날 이후 지연이의 행동은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연이는 아들인 경호보다 더 극성스럽게 제 병간호에 매달렸어요. 하루 3번 자신이 직접 만든 맛없는 건강식을 쟁반에 받쳐 들고 와 제가 다 먹을 때까지 감시하듯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소화 잘 되는 걸로만 드셔야 한대요. 남기시면 안 돼요. 약 시간은 귀신같이 챙겼습니다.
수십 알이나 되는 약을 제 손에 쥐어주고 제가 그것을 모두 삼킬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들 몰래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를 비싼 약초를 다려와 제게 억지로 마시게 했습니다. 이거 구하기 힘든 건데 기력 없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좋대요. 저는 며느리의 그 모든 행동이 걱정이 아니라 죄책감에서 비롯된 위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이렇게 만든 것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그 죗값을 치르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혹은 저를 속이고 있다는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으로 비쳤습니다. 며느리의 감시는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마치 투명한 유리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모두가 저를 들여다보고 저를 동정하고 저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제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작 당사자인 저만 모른 채 바보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지독한 연극을 끝내고 싶었지만 방법을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연기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하고 늙은 시어머니인 척. 며느리가 주는 밥을 먹고 며느리가 주는 약을 삼키며 이 잔인한 연극의 실체가 무엇인지 언젠가는 반드시 내 눈으로 확인하고야 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며느리를 향한 의심과 원망이 칼날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온 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제게 지연이는 새신을 한 켤레 내밀었습니다. 바닥이 폭신하고 발등을 부드럽게 감싸는 늙은이가 신기에 꼭 좋은 신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에서도 편한 신발 신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경호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에 우리 마누라, 이제 철들었네 하며 흐뭇하게 웃었지만 저는 그 신을 받아들고도 아무런 감정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제 발이 아니라 제 마음이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집에서 가장 뛰어난 연기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몸이 조금 불편할 뿐인 순진하고 늙은 시어머니인 척해야 했어요. 지연이가 차려주는 맛없는 건강식을 앞에 두고 아이고 이렇게 맛있는 걸 차리느라 고생했다고 말하며 억지로 몇 숟갈을 넘겼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 움큼씩 약을 챙겨와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하고 말할 때면 오냐 오냐 챙겨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독약을 삼키듯 약을 넘겼습니다. 제가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철저히 숨겨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왜? 대체 왜 저 아이는 나를 그리고 제 아들을 속여야만 했을까? 그 이유를 알기 전까지는 이 연극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이의 간호는 집으로 돌아오니 더욱 극진해졌습니다. 아니, 극진함을 넘어 집착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제가 먹는 모든 음식을 직접 관리했고 짠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식탁에 올리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하루는 경호가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족발을 사들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군침이 돌았어요. 제가 젓가락을 들려는데 지연이가 족발 접시를 제 앞에서 치워버렸습니다. 어머니, 이런 기름진 음식은 소화도 안 되고 몸에 안 좋아요. 아니, 그래도 한 점 정도는 괜찮지 않겠니? 안 돼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따라야죠. 경호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그러지 마. 엄마가 좋아하시는 건데. 당신은 가만히 있어. 어머니 건강은 내가 책임질 거야. 지연이의 단호함에 경호도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입맛만 다시며 돌아앉아야 했어요. 며느리의 그 행동은 저를 위한 걱정이 아니라 제 삶의 마지막 즐거움마저 빼앗아가는 잔인한 통제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제 방에 누워 숨을 죽인 채 거실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지연이는 모두가 잠든 후에도 홀로 거실 불을 켜놓고 노트북 앞에 앉아 있는 날이 많았어요. 저는 몇 번이고 몰래 방문을 열고 그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대장암에 좋은 음식, 말기암 환자 통증 완화 방법, 기적의 항암 치료 사례 같은 것들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요동쳤습니다. 저렇게까지 나를 살리려고 애쓰는 이유가 뭘까? 정말로 나를 위하는 마음일까? 아니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일까? 저는 그 답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진심을 확인할 단서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 단서는 틀림없이 지연이의 가장 사적인 공간, 바로 저 부부의 안방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연이는 제가 안방에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제가 청소라도 해주려고 하면 어머니, 제가 할게요. 들어가서 쉬세요 하며 길을 막아서기 일쑤였어요. 그럴수록 제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저 방 안에 내가 알아서는 안 될 무언가가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기회는 의외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유치원에서 준우의 재롱잔치가 열렸습니다. 저는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집에 남겠다고 했어요. 경호는 그런 저를 걱정했지만 지연이는 의외로 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무리하지 마시고 집에서 푹 쉬고 계세요. 저희가 준우 영상 많이 찍어와서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세 식구가 집을 나서고 저는 드디어 이 넓은 집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잘 정돈된 침대와 화장대, 그리고 한쪽 벽을 가득 채운 붙박이장. 저는 어디서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았어요. 저는 먼저 화장대 서랍부터 열어보았습니다. 온갖 화장품과 액세서리들 뿐이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지만 그곳에는 회계 관련 서류들만 가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붙박이장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자 부부의 옷가지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옷들을 헤치고 장롱 구석구석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그때 제 손끝에 딱딱한 상자 하나가 걸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상자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 아주 오래된 상자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진단서가 아닌 낡은 사진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앳된 모습의 지연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병색이 완연한 채 병상에 누워있는 한 여인이 희미하게 웃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꼭 닮아 있었습니다. 지연이의 어머니인 듯 했습니다.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여인의 모습은 점점 더 야위어 갔고 지연이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의 아픈 가족사를 훔쳐보는 것처럼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사진첩 맨 마지막 장에는 노랗게 바랜 편지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편지를 펼쳐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지연이가 서툰 글씨로 써내려간 짧은 일기 같은 것이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알아챘더라면. 자꾸 소화가 안 된다고 할 때, 허리가 아프다고 할 때, 그냥 동네 병원에만 보낼 게 아니라 큰 병원에 가자고 더 졸랐더라면. 엄마가 괜찮다고만 해서 정말 괜찮은 줄만 알았어. 미안해, 엄마. 나 때문에 엄마가 더 아픈 것 같아. 미안해. 그 글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모든 의심과 원망이 봄눈 녹듯 사라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했던 모든 모진 말과 행동들이 그제야 다른 의미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병원 좀 가보세요. 답답해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것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애원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에게 하지 못했던, 그래서 후회로 남았던 그 말들을 제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저에게서 자신의 아픈 어머니를 보았기 때문에
저마저 잃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저 아이는 그렇게 저를 다그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사진첩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측은함이 뒤섞여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고 지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제 손에 들린 사진첩을 본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어머니, 그걸 어떻게? 저는 원망을 담아 소리치는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가, 이 사람이 너희 엄마니? 제 질문에 그동안 독하게 버텨왔던 지연이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꾹꾹 눌러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처럼 서럽게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도 똑같은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것, 초기 증상을 무시하다가 너무 늦게 발견했다는 것, 그리고 제게서 자꾸만 그때의 어머니가 보여 너무나 두려웠다는 것을요.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저를 잃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다고 흐느끼며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다가가 야윈 등을 조용히 쓸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희는 더 이상 불편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서로를 보듬는 두 여자만이 그 방에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지연이의 진심을 알게 된 그날 밤, 저희는 거실에 마주 앉아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린 거실에는 작은 스탠드 불빛 하나만이 우리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찻잔을 든 지연이의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저는 그런 며느리의 잔에 따뜻한 물을 채워주었습니다. 저희는 처음으로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와 가장 행복했던 추억을 공유했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지연이는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서 옷장사를 하며 억척같이 자신을 키워낸 어머니, 아프다는 말 한마디 없이 버티다 병을 키웠던 미련한 어머니,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딸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던 가여운 어머니의 모습까지.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마치 제 자신의 지난 날을 보는 것처럼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저 역시 남편 없이 경호를 키우며 그리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며느리에게 남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무뚝뚝했지만 속정 깊었던 사람. 제가 해준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밥 두 그릇을 뚝딱 비우던 사람. 그리고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제 손을 놓지 않고 고맙다고 말해주었던 사람. 저희의 이야기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저희를 가로막고 있던 높고 두꺼운 벽이 그날 밤의 눈물과 함께 소리 없이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이 트는 창밖을 바라보다 부엌에서 조용히 아침을 준비하는 지연이를 불렀습니다. 아가. 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경호에게는 아직 말하지 말자꾸나. 저 아이가 알게 되면 아마 제정신으로 하루도 버티지 못할 게다. 저 아이에게 평범한 날들을 며칠이라도 더 선물해주고 싶구나. 제 말에 지연이는 눈물을 머금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와 며느리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단단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제 지연이의 간호는 더 이상 감시나 위선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만이 아는 비밀 속에서 저희는 서로의 눈빛으로 위로를 주고받으며 진짜 고부, 아니 진짜 모녀가 되어갔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짜고 싱겁던 며느리의 음식들이 이제는 세상 어떤 음식보다 제 입에 꼭 맞았습니다. 지연이는 제 입맛을 기억하고 제가 좋아하던 나물 반찬을 정성껏 무쳐왔고, 저는 그런 며느리의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밥 한 그릇을 깨끗이 비우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만의 슬픈 비밀이 공유된 후 시간은 이전과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솜에 물을 먹인 듯 무거웠고 한낮에도 꾸벅꾸벅 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통증은 그림자처럼 제 곁을 맴돌다 밤이 되면 어김없이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오히려 하루하루 더 단단해져 갔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있다는 공포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평온함이 제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그리고 제 마지막을 지켜줄 든든한 내 편이 생겼다는 고마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덮어주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제게 남은 과제는 단 하나, 이별을 잘 준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따스한 가을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기대 앉아 제 평생의 세월이 담긴 낡은 반짓고리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쪽 깊숙한 곳에서 손때 묻은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 가계부로 쓰던 낡은 수첩이었지요. 저는 수첩을 품에 안고 제 곁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던 지연이를 불렀습니다. 아가, 네 어머니. 이리 좀 와서 앉아보렴. 지연이는 읽던 책을 내려놓고 제 침대 곁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에게 그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내 마지막 부탁들이다. 내가 이 세상을 뜨기 전에 우리 아가랑 꼭 같이 하고 싶은 몇 가지 소원들이야. 제 말에 지연이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차마 수첩을 받아들지 못하고 제 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손 위로 제 손을 겹쳐 억지로 수첩을 쥐어주었습니다. 읽어보거라. 지연이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수첩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제 삐뚤빼뚤한 글씨로 소원들이 적혀 있었어요. 대단한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소박한 소원들이었지요. 하나. 손주 준우 재롱잔치 보러 가서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로 박수 쳐주기. 지연이가 첫 줄을 읽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강아지 무대 위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내 눈으로 꼭 한번 담고 싶구나. 그리고 내 손주가 얼마나 멋진 아이인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이 할미가 목이 터져라 응원해주고 싶어. 우리 준우가 나중에 커서도 할머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억할 수 있도록 말이다. 둘. 남편과 처음 만났던 동해 바닷가에 다시 한번 가보기. 그 사람이랑 처음 만난 곳이란다. 20살 처녀 시절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가 촌스럽기 짝이 없는 총각 하나가 내게 말을 걸었지. 그게 네 시아버지였다. 짠 내 나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그 사람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 작별 인사를 하고 싶구나. 잘 살다 곧장 당신 곁으로 가겠노라고. 셋. 온 가족이 다 함께 예쁜 옷 맞춰 입고 활짝 웃는 얼굴로 가족사진 다시 찍기. 우리 집에 걸린 가족사진은 경우가 어렸을 적에 찍은 것뿐이잖니. 네가 시집 와서 찍은 사진은 결혼식 사진 말곤 하나도 없구나. 미안하다. 내가 더 좋은 시어미였다면.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 준우까지 온 식구가 다 같이 예쁜 옷 차려입고 거짓 웃음 말고 정말로 행복해서 나오는 진짜 웃음으로 사진 한 장 남기고 싶어. 내가 없더라도 너희가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했었지 하고 추억할 수 있도록 말이다. 제 소원 목록을 다 읽어내려간 지연이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수첩 위로 며느리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등을 한참 동안이나 쓸어주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지연이는 이내 눈물을 닦고 제 손을 꽉 잡으며 젖은 목소리로 하지만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소원들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이뤄드릴게요. 꼭이요.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은 제가 평생 보아왔던 그 어떤 모습보다도 단단하고 결연해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지연이는 제 마지막 소원을 이뤄주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동분서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준우의 유치원 재롱잔치 날이었습니다. 지연이는 그날 저녁부터 인터넷을 뒤져가며 재롱잔치에 입고 갈 제 옷을 골랐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우리 준욱이 살려주려면 할머니가 제일 고우셔야죠. 제가 한복 한 벌 맞춰드릴게요. 아니다. 장롱에 있는 헌 한복도 아직 곱다. 안 돼요. 제가 꼭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며칠 뒤 지연이는 고운 비취색 저고리와 연한 아이보리색 치마로 된 한복을 한 벌 맞춰왔습니다. 제가 평생 받아본 선물 중에 가장 곱고 값진 옷이었습니다. 재롱잔치 당일, 저는 새벽부터 눈이 떠졌습니다. 밤새 이어진 통증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했지만 이상하게도 정신만은 또렷했어요. 지연이는 아침 일찍부터 제 머리를 곱게 빗어주고 분첩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화장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쭈글쭈글한 늙은이가 아니라 곱디고 온 새색시 같아 보여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희는 미장원에 들러 쪽머리도 곱게 올렸어요. 미장원 원장은 제 모습을 보더니 어머님, 오늘 좋은데 가시나 봐요 하고 물었고 저는 네,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지연이는 애써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추었습니다. 재롱잔치가 열리는 강당에 들어섰을 때 저는 이미 숨이 차고 어지러웠습니다. 젊은 부모들의 활기와 아이들의 제잘거림으로 가득 찬 공간은 제게는 너무나 낯설고 소란스러웠습니다. 지연이가 제 휠체어를 밀어 가장 앞자리에 자리를 잡아주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아득해지는 정신을 가까스로 붙잡았습니다. 드디어 준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 손주 녀석은 노란색 병아리 옷을 입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수많은 아이들 속에서도 제 눈에는 오직 준우 한 명만이 보였습니다. 경쾌한 동요가 흘러나오자 아이는 조금은 서툴고 엇박자를 타기도 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진지한 표정으로 앙증맞은 율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동안 저를 짓누르던 모든 아픔과 고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제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한박웃음이 피어났고 저는 어린아이처럼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아이의 율동이 끝나자 저는 약속대로 제게 남은 모든 힘을 다해 손뼉을 쳤습니다. 짝, 짝, 짝. 제 손바닥이 빨개지고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박수 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볼 정도였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제 손주를 향한 제 마지막 사랑이자 응원이자 축복이었습니다. 고맙다 내 강아지. 할미에게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고맙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무대 위에서 저를 보고 환하게 웃는 손주를 향해 힘껏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 저희 가족은 동해 바다로 짧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남편과 제가 젊은 시절 처음 만났던 추억이 깃든 바닷가였습니다. 지연이는 여행 전날 밤 제게 필요한 상비약부터 따뜻한 담요,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병원 연락처까지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경호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아무 말 없이 지연이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모습을 보며 제가 없더라도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갈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가을 바다는 쓸쓸했지만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경호는 제 휠체어를 밀었고 지연이는 제 무릎에 두꺼운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준우는 제 휠체어 옆에 꼭 붙어서 조잘거리며 종이 비행기를 날렸습니다. 모래사장에 서서 파도 소리를 듣고 있으니 먼저 떠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미순아, 고생 많았다. 이제 다 내려놓고 내게로 오너라.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고 지연이는 그런 제 어깨를 말없이 감싸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날이 야위어가는 제 모습과 자신을 빼놓고 모든 것을 공유하는 듯한 저와 지연이의 모습을 보며 경호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다에서 돌아온 날 밤 경호는 잠 못 이루고 거실에 나와 있는 저와 지연이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사진관 예약해놨어요. 미용실도요. 우리 가족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사진 찍어요. 그래, 그러자. 우리 아가 덕분에 내가 호강하는구나. 그 다정한 대화 속에 숨겨진 슬픔과 절박함을 아들은 눈치채고 만 것입니다. 결국 경호는 지연이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 어디 안 좋으신 거지?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대체 병원에서 무슨 말을 들은 거야? 지연이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남편의 간절한 눈빛 앞에서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지연이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뒤늦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경호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왜 나만 바보로 만들었어? 경호는 제 침대 앞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붙잡고 아무 말도 잊지 못한 채 오열했습니다. 무심했던 아들이었음을, 어리석었던 아들이었음을, 그리고 무능했던 남편이었음을. 그 눈물 속에는 수만 가지 후회와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머리를, 그리고 그 옆에서 함께 울고 있는 며느리의 어깨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희 잘못이 아니다. 너희 둘 덕분에 나는 괜찮다. 정말로 괜찮다. 비로소 우리 세 사람은 코앞에 닥쳐온 거대한 비극 앞에서 온전한 하나의 가족이 되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 집에는 아주 오랫동안 꺼져 있던 거실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후 우리 가족에게 남은 시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밀도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소중했고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애틋했습니다. 제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깊어졌고 결국 저는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떠나 구급차에 오르던 날 저는 뒤를 돌아 우리 가족의 모습이 담긴 새로 찍은 액자를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없더라도 저 사진 속의 웃음은 영원히 저곳에 남을 것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번 입원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이제 든든한 아들과 딸이 있었으니까요. 병실은 더 이상 차갑고 낯선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마지막 집이 되었습니다. 준우는 매일같이 유치원에서 그려온 그림들을 가져와 하얀 벽지를 알록달록하게 도배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쓴 그림을 제 머리맡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는 제게 뽀뽀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경호는 회사 일을 마치면 곧장 달려와 제게 책을 읽어주거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옛 시인의 시집을 가져와 나지막한 목소리로 시를 읽어줄 때면 저는 잠시나마 제 고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작은 병실 부엌에서 제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비록 제가 몇 숟갈 넘기지 못하고 수저를 내려놓아도 며느리는 실망한 기색 없이 제 등을 쓸어주며 내일은 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어머니 하고 웃어 보였습니다. 저희는 그 작은 병실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제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들을 한 땀 한 땀 채워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 잠 못 이루는 저를 위해 지연이가 제 손을 잡고 조용히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는요, 마지막에 너무 아파하셨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엄마 손을 잡고 우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너무 어리고 철이 없어서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 해드린 게 아직도 한으로 남아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손을 마주 잡으며 말해주었습니다. 아니다, 아가. 말로 하지 않아도 너의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을 게다. 자식의 마음을 모르는 어미는 세상에 없단다. 너는 아주 좋은 딸이었어. 저희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서로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이제는 제가 눈을 뜨고 있는 시간보다 감고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저는 제 자신을 통해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애써 이뤄준 소원 목록의 마지막은 빈칸으로 남아 있었어요.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이제는 제가 눈을 뜨고 있는 시간보다 감고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의식은 얕은 물가처럼 희미하게 깜빡였고 제 삶의 모든 기억들은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흩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저는 제 자신을 통해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애써 이뤄준 소원 목록의 마지막은 빈칸으로 남아 있었어요. 저는 어느 날 오후 잠시 정신이 맑아졌을 때 제 곁을 지키고 있던 지연이의 손을 힘겹게 잡았습니다. 며느리의 손은 그동안의 맘고생으로 저보다 더 야위고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가만히 쓸어주며 제게 남은 마지막 숨을 끌어모아 말했습니다. 아가,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다른 건 이제 다 괜찮으니 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가 딱 한 숟갈만 먹고 싶구나. 그 말에 그동안 제 앞에서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던 지연이는 결국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며느리의 뜨거운 눈물이 제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에는 지난 모든 시간의 아픔과 회한, 그리고 이제는 너무나 깊어진 사랑이 모두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젖은 목소리로,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씩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지금 당장 가서 어머니께서 드셨던 것 중에 제일 맛있다고 기억하실 수 있게 제 온 마음을 다해서 끓여올게요. 정말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연이는 복도로 나와 남편인 경호의 품에 안겨 아주 잠깐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경호는 그런 아내의 등을 묵묵히 쓸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소리 없는 위로였습니다. 잠시 후 지연이는 다시금 굳은 표정으로 병원 한쪽에 마련된 작은 공동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며느리는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듯 정성껏 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로 밑국물을 내고 가장 좋은 부위의 두부를 네모 반듯하게 썰고 애호박과 감자를 정갈하게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인 제가 평생을 두고 짜다, 싱겁다, 타박했던 바로 그 된장을 풀었습니다. 이제는 눈을 감고도 제 입맛에 꼭 맞는 간을 맞출 수 있게 된 며느리는 찌개를 끓이는 내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어머니께 드리는 마지막 음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냄비 속으로 떨어지는 것이 눈물인지 땀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작은 냄비에 갓 끓인 된장찌개를 들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구수한 냄새가 소독약 냄새만 가득하던 병실을 집의 향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 냄새에 이끌려 경호와 준우까지 온 가족이 제 침대 곁에 둘러앉아 마지막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경호가 제 등을 받쳐 위태로운 몸을 일으켜 주었고 지연이는 정성스럽게 찌개를 떠서 후후 불어 식힌 뒤 제 입가로 가져왔습니다. 저는 제게 남은 마지막 힘을 다해 숟가락을 받아 찌개 한 술을 맛보았습니다. 찌개가 혀에 닿는 순간 제 입 안에서는 단순한 맛이 아닌 하나의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구수한 된장의 맛, 달큼한 애호박의 맛,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 안는 따뜻한 국물의 온기. 그것은 음식의 맛이 아니라 바로 제 며느리, 제 딸의 마음의 맛이었습니다. 저를 향한 원망과 미움, 그리고 그보다 더 깊었던 사랑과 연민, 그 모든 세월의 맛이 그 한 숟가락에 전부 녹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찌개를 삼키고 저를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는 지연이를 보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다. 이제껏 내가 먹어본 그 어떤 음식보다 이게 최고구나. 고맙다, 참 고맙다, 내 딸아. 그것은 제 생애 가장 따뜻하고 완벽한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 누워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하늘은 더없이 높아 가을이 깊어졌음을 알려주네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제게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고 합니다. 사실 며칠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빨리 제 마지막이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진통제 때문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인지 몸의 고통은 희미해져 가는데 정신은 오히려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어쩌면 제 삶이 마지막으로 제게 주는 선물일지도 모르겠어요. 지난 날들을 차분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말입니다. 돌아보면 저는 늘 가족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한 적은 별로 없었어요. 억척같이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오면서 다정하게 말하는 법도 사랑을 표현하는 법도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늘 제 마음속에는 사랑이 가득했는데 입 밖으로 나오는 말들은 왜 그리 모질고 날카로웠을까요? 특히 제 며느리, 이제는 내 딸이라 부르고 싶은 지연이에게 참 미안합니다. 그 아이와 말다툼을 했던 날들도 사실은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홀로 끙끙 앓으며 제 어머니를 떠나보냈던 그 아이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제 외로움과 서러움만을 앞세웠지요. 국이 짜다 싱겁다 타박했던 것도 사실은 나 여기 있다, 나 좀 봐달라 하는 어리광이었는데 말입니다. 괜한 고집을 앞세우고 마음에 없는 말들을 내뱉었던 게 지금은 가장 큰 후회로 남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에 그 아이의 진심을 알게 되고 저 역시 내 딸이라 한번 불러볼 수 있었으니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 아들 경호야. 이 어미의 목소리가 들리니? 엄마는 너가 태어나던 그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단다. 핏덩이 같던 너가 내 품에 안겨 응애하고 울던 그 순간 엄마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어. 너를 위해 못할 것이 없었고 너를 위해서라면 불구덩이라도 뛰어들 수 있었단다. 엄마가 늘 바란 건 너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어. 그저 너가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 하나였단다. 너가 힘들어할 때마다 특히 나와 네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할 때마다 내가 너에게 큰 짐이 되는 건 아닌지 마음이 아팠다. 어미는 자식에게 늘 그늘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나는 너에게 비바람을 몰고 오는 먹구름이 아니었나 싶어 미안하구나. 부디 네 옆에 있는 지연이와 준우를 소중히 여기면서 네 자신도 잊지 말고 살아가길 바란다. 너무 애쓰지 말고 너무 다 짊어지려 하지도 말고 아프면 아프다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 말하렴.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잖니. 그리고 내 손주 준우야. 금쪽 같은 내 강아지. 너는 할머니의 가장 큰 기쁨이었어. 너가 할머니 하고 달려와 내 품에 안길 때면 세상의 모든 시름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단다. 너의 작은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던 일, 무릎에 너를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던 밤, 너가 서툰 솜씨로 그려준 쭈글쭈글한 할머니 얼굴. 그 모든 순간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할머니는 너가 밝고 건강하게, 그리고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따뜻한 아이로 자라는 모습만을 바라고 간다. 이제는 글을 더 이어가기가 어렵네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눈앞이 자꾸만 흐려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남기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아.
내가 없더라도 밥 거르지 말고 서로 아껴주고 많이 웃으며 살아가렴. 혹시 이 목소리가 너희에게 닿는다면 부디 슬픔이 아니라 따뜻한 추억으로 오래도록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래. 사랑한다. 정말 많이 사랑한다. 이럴 때라도 이렇게 말해보는구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조금 더 표현하고 지냈을 텐데. 조금만 더 건강했다면 조금 더 많은 추억을 쌓았을 텐데. 그래도 괜찮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희와 함께한 마지막 날들이 내 평생의 그 어떤 날보다 행복했으니 그것만으로도 나는 다 괜찮단다. 그러니 내가 없다고 너무 아파하지는 마라. 엄마는, 할머니는 그저 너희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이란다. 이제 정말 너희 아버지 곁으로 돌아갈 시간이 된 것 같구나. 부디 행복하거라.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들아.